1884년 12월 4일 밤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 세력들은 쿠데타를 일으켜 조선을 개혁하려 합니다. 그들은 누구이며 왜 쿠데타라는 방법을 동원했을까요? 자세히 알아봅니다. 무력으로 정권을 빼앗는 것이 쿠데타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여러 번의 쿠데타를 경험했는데요. 1884년에 일어난 쿠데타는 3일 만에 좌절되고 맙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역사적 행동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동기가 어떤 것이냐 못지않게 과정과 결과 또한 중요합니다. 이 쿠데타의 결과가 우리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봅니다. 먼저 이들의 쿠데타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흔히 3일 천하라고 알고 있는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신정변, 그 긴박했던 사흘간을 직접 따라가 보겠습니다. 1884년 12월 4일 조선 최초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있던 자리, 바로 이곳 우정국에서 이 갑신정변의 숨가쁜 3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영국, 청나라, 일본의 외교 사절들과 김옥균과 우정국 책임자 홍영식을 비롯해서 일본의 대신들이 함께한 자리였습니다. 연회가 시작되고 1시간 후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였습니다. 우정국 바로 옆에서 불길이 하늘에 닿게 치솟으면서 연회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때 쿠데타 세력들이 조정의 실력자인 민영익을 먼저 공격을 합니다.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달려나가던 민영익은 목에 칼을 맞고 피투성이가 됩니다. 이때 김옥균, 박영효 등 정변 주도자들은 암호인 하늘천을 급하게 외치며 임금이 있는 창덕궁으로 향했습니다. 이어서 김옥균 등 정변 세력은 고종과 중전을 만나기 위해 편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정국에서 변고가 일어났으니 서둘러 자리를 피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바로 이때 궁녀 고대수는 바로 옆 통명전에서 폭격을 택합니다. 이것은 궁녀 고대수와 김옥균이 미리 짜고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국왕과 왕비를 제 뒤로 보이는 지금의 현대사옥이 있는 경우궁으로 모셔갔습니다. 이 경우궁은 왕실의 사당이 있던 자리라 수비하기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옥균은 국왕으로 하여금 교서를 내리도록 권유해서 일본군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정변 첫날은 창덕궁에 있던 국왕을 경우궁으로 모시면서 계획대로 되는 듯 보였습니다. 이들은 국왕이 있는 경우궁을 정변 세력이 미리 조직했던 행동대원 40여 명과 일본군 150여 명이 호위함으로써 정권을 장악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을 뵙기 위해 경우궁을 찾아온 민태호, 조영하 등 당시 집권 관료 세력들을 살해합니다. 거사 이틀째 날이 밝았습니다. 정변 주도자들은 미리 정해둔 내각을 발표합니다. 좌의정의 홍영식, 호조 참판은 김옥균이 임명됩니다. 한편 중전은 경우궁이 불편하다며 창덕궁으로 가자고 요구하고 이들은 창덕궁 대신에 경우궁 뒤에 계동궁으로 이동합니다. 이 정병군 생각에는 계동궁은 경우궁보다 넓고 또 수가 적은 군사로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중전은 계속
창덕궁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합니다. 결국 김옥균은 오후 5시 고종을 모시고 어쩔 수 없이 창덕궁에 돌아옵니다. 어쩌면 이 순간부터 갑신정변의 앞날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는지 모릅니다. 밤이 깊어지자 청나라 군대 진지에서는 원세계 등이 모여 대책을 세우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이러한 청군의 움직임은 정변 세력을 매우 긴장하게 합니다. 다음 날 정변군은 무력을 정비하지만 총칼은 모두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때 정변 세력 군인들은 서둘러 총을 분해하고 소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 위기를 느낀 일본 공사 다케조에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일본 병력을 계속 주둔시킬 수 없습니다. 모든 병력을 철수시키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총은 모두 녹슬고 칼날은 두껍기가 종이 같습니다. 지금 일본군이 철수하면 우리 일은 실패한단 말입니다. 한편 이날 아침 9시경 정변 세력들은 국왕의 전교 형식으로 정강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우의정 심순택의 출병 요청을 받은 청나라 군인 1,500명은 창덕궁을 공격합니다. 청군들과 창덕궁을 수비하던 일본군 사이에 총격전이 시작이 되면서 창덕궁은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상황에서 김옥균은 임금을 모시고 인천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종은 완강하게 이를 거부합니다. 이때 김옥균은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일본군이 철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청군의 공격에 일본군이 밀리면서 김옥균, 박영효 등 정변 주도자들은 창덕궁 북문 밖으로 도망칩니다. 한편 끝까지 고종을 모시고 피신하던 박영효의 형 박영교와 홍영식은 청나라 군인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갑신정변은 이렇게 3일 천하로 그 막을 내리고 맙니다. 그러면 갑신정변을 주도한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은 어떻게 만나서 함께 쿠데타의 길을 가게 됐던 것일까요? 그 이문을 당시 조선 최고의 양반들이 모여 살던 서울 북촌에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경기고등학교가 있던 지금의 정독도서관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곳을 이용하셨을 텐데요. 이곳은 바로 예전에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김옥균의 생가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빈터에 김옥균의 생가를 알리는 비석 하나만 남아있지만 예전에 이곳에서 김옥균은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기르었습니다. 갑신정변을 일으킬 당시 김옥균의 나이는 34살. 김옥균은 22살의 젊은 나이에 과거에 장원 급제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29의 홍문관 부교리를 거쳐 일본을 다녀온 뒤 갑신정변 전에는 호조 참판, 즉 지금의 재경부 차관 직책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김옥균이 개화의식을 갖게 하는데 특별히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 교수입니다. 박 교수는 북학파의 거두 연암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박 교수의 집은 김옥균의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로 역시 북촌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뒤편에 그 집터가 있습니다. 박 교수는 평안감사와 한성판윤, 형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을 지냈습니다. 당시 북촌의 젊은 양반 자제들을 모아 자신이 청나라에서 보고 온 양무운동을 비롯한 근대 개화 사상을 가르칩니다. 갑신정변 주도자들의 개화 사상은
북촌의 박규수 사랑방에서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곳 북촌에는 김옥균과 함께 정변을 주도했던 박영효, 홍영식, 서재필, 서광범 등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럼 사랑채는 어디 있었습니까? 사랑채는 원래 이렇게 대문에 박영효의 집터는 들어서면요, 인사동에 이렇게 있습니다. 조그맣게 안뜰이 있었어요. 철종의 사위였던 이렇게 박영효는 이렇게 소단하게 1882년 피곤하고 이모군란의 자기 사후 찌개는 수습을 앉아져 위해 있었고 김옥균과 이렇게 귀엽게 수신사로서 하는 일본을 식으로 방문해 사랑채가 일본 있었어요. 정계의 지도자 및 구미 외교사절단을 접촉하고 돌아옵니다. 박영효는 1883년 초 귀국한 후 지금의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한성 판윤에 임명돼 근대식 신문 발간과 경찰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후 광주 유수로 있을 때 근대적인 군대 양성을 시도합니다. 홍영식 역시 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낸 당시 최고의 양반으로 1881년 일본 육군을 시찰합니다. 그리고 1883년 미국에 다녀와 정변 직전에 우정국 책임자로 임명됩니다. 서광범도 유명 가문 자제로 김옥균과 박영효를 수행하여 일본을 시찰합니다. 그 후 다시 미국과 유럽을 1년 동안 순방하고 돌아옵니다. 스물한 살의 나이에 정변군의 무력 행동을 총지휘한 서재필, 김옥균과 바로 이웃에 살았던 그는 조선 정부가 1882년에 일본 육군학교에 유학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렇듯 북촌에 모여 살던 이들 개화파들은 조선 정부가 당시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신진 관료로 발탁해서 일본과 서양을 시찰하도록 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조선이 개혁하지 않고는 근대적인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 성공한 예를 일본에서 찾았습니다. 조선은 일본을 모델로 내정을 개혁하고 서구의 기술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을 주도한 세력들은 서공무 수용, 그들이 서공무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본의 그 대표적인 그 사람으로서 후쿠자마 유키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서구 근대 문물을 수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구 사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서구 사상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조선과 유사한 상황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명치 유신을 통해서 근대 국가로의 그 모색을 추구하게 됐는데, 우리도 결국은 명치 유신이라는 이런 류의 그런 걸 모델로 해서 근대 국가를 그 수립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대화에 대한 이들의 생각은 갑신정변의 정강에 나타납니다. 그것은 당시로선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대외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그 기존의 그 대청 관계를 기축으로 해서 외교 관계를 구축을 했었는데, 그 대청 관계와의 그 사대 관계를 끝내고 오히려 청국으로부터의 정치 그 문화적으로 자주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을 갖고 있었고, 그 대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선 기존의 조선 후기 이래 내려오는 그 전통적인 개혁 방안을 계승을 하면서 나아가서는 그거에서 더 나아가 근대 자본주의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어떤 지향점을 가진 정책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갑신정변의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 군데 허점이 보입니다. 총망받는 양반집 자제들이 왜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일부에서는 이들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연 정변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떠한 절박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일까요? 정변 첫날, 당시 조선 군대의 핵심 인물과 대신들이 살해됩니다. 정변 세력들은 왜 이처럼 무참하게 대신들을 살해하며 쿠데타를 일으켰을까요? 쿠데타를 일으키기 직전 정변 주도자들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읽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요즘 저들은 중전의 보호로 크게 권력을 얻자 우리에게 죄를 씌워 유배 보내려 하고 있다.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했지만 저들 손에 처형당할 수는 없다. 우리도 대처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과연 이들은 박영효나 김옥균의 주장처럼 죽음으로 내몰리는 위기 상황을 맞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정변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 의문을 한국은행 본점 화폐 전시실에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당호전이 있는데요.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이 돈을 둘러싸고 갑신정변의 주도 세력과 또 당시 집권 보수 세력 간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당호전은 당시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 정부가 발행한 화폐였습니다. 당시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몰고 온 대표적인 악화였습니다. 김옥균은 당호전 발행을 주장했던 뮬렌도르프와 정면으로 대립합니다. 조선의 제일 큰 해독은 김옥균 같은 사람이요. 하루빨리 김옥균을 제거해야 하오. 밀렌도르프 주장대로 당호전을 발행한다면 백성들의 형편은 더욱 어려워지고 국가 재정은 파탄나고 맙니다. 이들이 대립한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의 재정난을 해결하고 근대화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조선은 1880년대 이후에는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즉 외교와 통상을 하고 보국강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이 재정 수요가 증가함에 비해서 국고 수입은 늘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농민들은 더 이상 조세 부담을 감내할 수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이모군란 이후에 조선에 파견된 멜렌도르프를 중심으로 한 수구 세력들은 화폐 증발을 통해, 즉 악화의 대량 주조를 통해 강제 저축을 유발해서 국가 재원을 확충하자는 얘기를 전개했고요. 이것의 패단을 익히 잘 알고 있는 김옥균 등은 곤란하다. 차라리 외자를 도입해서 경제 건설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고종은 이들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김옥균은 고종의 위임장을 가지고 차관을 얻으려고 일본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그는 차관 도입에 실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화파의 입지는 더욱 위협받았고 김옥균은 정치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김옥균이 울릉도와 제주도의 산림체벌권과 고래잡이의 특수 임무를 맡고 있을 당시 외국에게 받은 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았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더욱이 박영효는 한성판윤 자리에서 물러나 광주 유수로 좌천됩니다. 반대로 개화 사상의 동지로 생각했던 중전의 조카 민영익이 미국과 유럽을 다녀온 뒤 집권 세력에 가까워지면서 반대파의 입지가 강화됩니다. 그 후 군사제도가 개편되어 군대 통수직은 모두 한규직, 이조연을 비롯한 중전 민씨 세력이 차지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변 세력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옛날 박영효의 별장이 있었던 압구정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유명한 한명회의 정자가 있던 곳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곳에서 정변의 주도자들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모의합니다. 그러면 이들의 판단은 과연 정변을 일으키고 대신들을 살해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었던 것일까요? 정변 당시 죽음을 당한 대신들, 이들 몇몇은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 근대화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이 개화파를 죽이려 했는지도 분명치 않습니다. 이들이 느끼던 위기의식이 자신들이 정적을 살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칼로 죽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위기상이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고종은 이들을 굉장히 믿고 있었고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국왕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죠. 설사 이들이 정치적으로 좌천된다 하더라도
예전 경우와 같이 원학도로 유배까지 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상황을 볼 때 이들의 지식을 이용해야만 될 상황이었거든요. 이들은 당시 가장 유능한 인재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의 위기의식은 과장되고 증폭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갑신정변은 이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당 방위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갑신정변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그것도 일본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쿠데타를 감행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그들이 상대해야 할 청나라의 군인은 1,500명, 그리고 일본의 군대는 150명에 불과했습니다. 1,500대 150, 누가 봐도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쿠데타를 감행한 것일까요? 갑신정변 당시 청군의 훈련장이었던 동대문 운동장과 그 진지가 있던 국립의료원 자리입니다. 이곳에는 이모군란 때 들어온 청군 3,000명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홍장의 직속 부대로 신식 훈련을 받은 정예 전투병력이었습니다. 이렇듯 중국이 조선에 직접 군대를 주둔시킨 것은 예전의 외교 관례에서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변 직전인 1884년 9월 베트남에서 청불 전쟁이 일어나자 이 가운데 1,500명이 베트남으로 떠나고 1,500명이 남게 됩니다. 개화파들은 이때를 쿠데타를 성공시키기에 좋은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청나라가 청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력을 베트남에 집중시킬 것이니 그만큼 조선에 소홀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종동에는 각국 공사관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이 먼저 미국 공사관을 찾아가서 정변 계획을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김옥균 등 갑신정변 주도자들은 평소 미국 외교관들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개화파들은 정변이 성공하려면 외세의 지원과 승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대화는 미국 공사관의 호크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월 25일 개화당 사람이 나를 찾아와 국왕과 개화파가 어려운 처지에 놓였다며 흥분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조선의 미래를 위해서 민태호, 조영하 등을 처치해야겠다고 얘기했다. 김옥균의 일기 갑신일록에도 김옥균이 푸트 공사와 이야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변 계획을 얘기했더니 푸트 공사는 아직 때가 아니니 시골이나 해외로 몇 달 동안 여행이나 하고 돌아오라 얘기했다. 개화당 인사들은 미국을 공평하고 사욕이 없고 또 남의 나라 영토를 침략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청국의 내정 간섭을 견제해주고 조선의 독립과 근대화 노력을 원조해줄 나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을 처음 계획했을 때도 가장 먼저 미국 공사관을 찾아가서 이 계획을 상의하였고 미국 공사관의 지지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 공사관 측은 조선에 대해서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고 또 정변 세력이 미약해서 정변이 성공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를 만류하고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을 권고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정변 주도 세력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공사관은 창덕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김옥균은 1년 전에도 일본 공사에게 쿠데타 계획을 인용했다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청나라에 밀릴 수 없다고 판단한 일본은 청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청군이 조선의 정변에 개입하지 못하리라 판단했던 것입니다. 일본에게 냉대받은 적이 있던 김옥균은 정변 계획을 의논하면서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3년 전부터 우리나라를 개혁하려면 일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소이다. 하지만 일본의 태도가 하도 왔다 갔다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대체로 국가의 정략이란 때에 따라 변한 것이니 어찌 고정될 수 있겠습니까? 또 중국 군대가 1000명이라도 일본군 한중대만 있으면 걱정 없습니다. 그리고 다케주에는 정변에 필요한 돈 3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런 큰 돈을 다케조의 공사가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날 의심하시는 겁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거사 준비나 철저히 잘 하십시오. 당시 일본의 기본 입장은 청나라와의 전면적인 무력 대립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일본이 대만을 침략했을 때도 청나라는 군대를 동원하지 않았고 더욱이 청불 전쟁이 일어났으니 청군이 무력을 동원하지 않으리라 판단해서 정변에 개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청나라의 원색에는 총력전을 펼칩니다. 청나라는 왜 군대를 출동시킨 것일까요? 청나라에게 조선은 베트남이나 대만과는 그 중요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청나라가 다른 열강들에게 더 이상 밀리지 않으려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당시 청국은 로열 양국의 직접적인 영토 침략 행위에 대해서 대단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국은 조선에 대해서 동쪽의 울타리, 즉 자신의 영토 일부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이나 대만과는 틀리 조선이 로열 양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에 자신의 안방을 내어주는 격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에서 이모군란 또는 갑신정변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청국은 직접 무력을 파견해서 이를 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국의 행위는 과거의 전통적인 조공관계에 입각한 조언자 내지는 권유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는 이른바 제2차적 제국주의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청나라의 예상치 않은 반격에 일본군은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을 피해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정변 주도 세력은 그들의 꿈을 포기한 채 일본군을 따라 도피하고 맙니다. 결국 외세에 대한 이들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개화파는 당시 근대화 정책과 외교 문제에 있어서 고종의 상당한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이 고종의 묵인이나 지원 없이 감히 이런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김옥균이 정변을 일으키기 전에 고종과 모종의 교감을 했다는 소문은 당시부터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이 자리에 고종을 모셔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종께서는 갑신정변이 일어날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얘기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사실인가요? 할 일 없는 작자들이 뭔가 흥미를 유발하려는 장난이 아니겠어. 김옥균 일당들의 불장난이 끝난 후 내가 그들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 보면 증명되는 것 아니겠소.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자료로 얘기를 해볼까요? 누군가 아시죠? 김옥균이요. 감회가 어떻습니까? 저자는 나를 농락했어. 감히 왕권을 위협하다니. 아주 무엄한 자요. 그러나 고종께서는 정변 전에 김옥균, 박영효를 상당히 가까이 하셨던 것 같던데요. 그야 김옥균은 영특한 데다가 일본 사정이 매우 밝은 사람이었어. 한나라의 임금으로서 조선의 근대화에 관심이 많았던 내가 조선을 어떻게 근대화해 나갈지 그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그랬던 사람이. 그렇다면 사전에 정변에 대해 의논한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그야 당연하지요. 그러면 여기 증거를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김옥균이 쿠데타에 실패한 후 일본에서 쓴 갑신일록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임금의 부름을 받고 들어가 청국과 프랑스의 전쟁 상황과 밀렌도르프와 간신들이
청국을 등에 업고 권세를 부리는 일을 아뢰었다. 이때 임금께서는 모든 것을 경의 계획에 맡길 것이라며 밀칙을 손수 써주시고 옥새까지 찍어주셨다. 그것은 김옥균의 기록일 뿐이요. 정권의 눈이 먼 김옥균의 일당들이 내가 무슨 말을 했건 자의적으로 해석하질 않았겠소. 또 한나라의 왕쯤 되면은 신하에게 그런 말은 정치적으로도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소. 그런가요? 그러면 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상과 옥균 등이 모의하여 청국을 배척하고 독립의 권리를 공고히 하고자 밀칙을 김옥균 등에게 내려 청에 달라붙는 원로들을 제거하게 이르렀다. 그러나 이 일이 실패한 후 안으로는 중전을 한탄하고 밖으로는 청국을 두려워해 드디어 김옥균 등을 제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이 말이 진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참으로 답답하구나. 대체 정변이 성공한다면 나에게 무엇이 좋길래 내가 그들과 교감을 했다는 거요? 전하께서는 32세의 장년이 될 때까지 전국을 직접 주도해본 경험이 없으십니다. 그러니 이번 정변이 성공하면 자신이 정치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의 추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려 했던 고종과 김옥균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가까웠던 것은 확실합니다. 고종은 조선이 청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자주 독립국가를 형성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정치구를 설정하고자 했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당시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김옥균 등 비교적 혁신적이고 자신과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을 정치에 대폭 중용하고 이들의 의견을 경청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교의 대항전에서 얘기된 것처럼 고종이 비밀 칙서를 주어서 이들을 살해하고자 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의문의 여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당시 그 민비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개화파들이 보수 대신을 살해하고 또 정강 제1조에서 대청독립론을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고종과 이런 그 관계를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갑신정변은 짧은 기간 동안 소수의 개화 세력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가 실패한 작은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역사에서 이 갑신정변과 개화파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갑신정변은 근대로 가고 있던 당시 조선에게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갑신정변 이후에 조선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신정변이 실패하기 직전에 그것을 정확히 예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윤치호의 아버지 윤응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윤치호 선생의 일기를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왔거든요. 네, 볼 수 있는데요. 예. 그 원본은 지방 미국 에모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고요. 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그 일기 전권에 대한 그 책이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좀 볼 수 네, 있을까요? 볼 수 있죠. 예,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윤치호는 평소 김옥균 등 개화파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한국 근대사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자료인 윤치호 일기에는 갑신정변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일기에서 윤치호의 아버지 윤응열은 정변이 실패하리라 보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치호의 아버지인 그 윤응열이 정변이 그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 원인의 하나로 민중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요인을 하나 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때 그 정변 주도 세력의 정변을 일으키고 난 후의 현상을 살펴보면 민중의 지지를 얻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민중으로부터 적대의 대상이 되고 반감의 제1차적인 대상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보면 그 개화파 인사 중에 하나인 박재경 씨 같은 분은 그 여기 서울의 수표교 다리 위에서 피살되는 경우도 있었고 민중들에 의해서,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그 일본 군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산 그 청파동 부근에서 그 길을 지나다가 민중들에게 매를 맞아서 그 죽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당시 민심이 갑신정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한 이태리 외교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군들이 궁궐에 출동하자 사람들은 갑신정변을 그들의 철천지 원수 일본인들이 일으켰다고 생각했다. 분노한 사람들은 일본 공사관에 불을 질렀고 정변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라며 공격을 당했습니다. 개화 운동이 곧 친일 행위로 이해된 것입니다. 일반민들에게 역적을 도와 정변에 참여한 일본인들의 행위는 범죄인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보수파들의 견해가 옳다고 느끼게 해준 사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후 개화운동 전반에 대한 부정 논리가 급성장했고 농민 대중과는 더욱 유리되는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이곳 수표교 위에서 갑신정변에 참여를 한 박재경은 분노한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박재경은 이 조선 후기 연구의 가장 중요한 자료인 근세 조선 정감을 쓴 사람이고 또 이 갑신정변에 참여를 한 그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겨우 궁궐을 빠져나간 이 정변 주도자들은 일본군으로 위장을 하고 서울을 빠져나갑니다. 이후 김옥균 등 9사람은 인천을 거쳐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극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김옥균 아버지는 10년 동안 투옥돼 있다가 사형을 당하고 김옥균의 처자는 노비가 되고 맙니다. 이렇듯 갑신정변 관련자는 그 가족까지도 철저히 파괴됩니다. 그중에서도 갑신정변이 시작된 우정국 총판 홍영식의 집안은 가장 비극적인 경우입니다. 홍영식 선생은 어떤 분이셨나요? 네, 홍영식 선생님은 그 18세에 등과를 하면서 네. 개화 사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보수파인 그 아버님하고 상당히 그 많은 갈등을 겪어가면서 더군다나 이제 그 81년에 신사 유람단 일원으로 갔다 오잖아요. 예. 가면서 거기 이제 병제하고 우편제도를 이제 그 섭렵하고 오셔가지고 네. 거기에서 이제 개화를 하기로 이제 확고부동한 그 의지를 갖고 그러고서 이제 개화를 하셨는데 나중에 그것이 이제 잘못돼가지고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네. 특히 갑신정변 이후에 네. 그런 어려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집안 전체가. 네. 이 홍영식 선생님은 그 창덕궁에서 그 청병위에서 피살이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나중에 그 영상하시던 예. 홍순목 씨하고 이 아기가 이제 그 이 홍영식 선생님 아들인데 이 아드님하고 며느님하고 예. 세 분이 이제 자결을 하십니다. 네. 약을 잡수고요. 그리고 이 을사 보호조약이 체결되면서 네. 나라가 망하고 집안이 망했는데 이 살 저것도 없다 해가지고 이 형님 만식 씨가 또 이 약을 다 잡수고 자결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영의정까지 지낸 당시 최고의 가문이었던 홍영식 집안은 이렇듯 3대가 목숨을 잃고 말 그대로 풍비박산이 됩니다. 한편 정변 3일 동안 중국인 10명, 일본인 38명이 죽고 갑신정변 관계자를 포함해 조선인 240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갑신정변의 비극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당시 싹트고 있는 근대화를 위한 분위기가 이 갑신정변의 기점으로 냉각되어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갑신정변으로 조선의 근대화를 추진할 인재들이 죽거나 망명한 것입니다. 대신에 청나라의 영향력이 강해져서
국왕은 보수적인 친청 세력과 청군에게 포위됩니다. 그리고 근대 개화운동의 중요한 동조자이던 고종은 자신을 도와줄 세력을 잃고 근대화를 위한 시도에서 멀어져 갑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윤치호 일기에 그의 아버지 윤응렬이 말한 내용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국왕은 위협을 받고 있어 무엇을 해도 자유롭지 못하다. 청나라의 앞잡이인 윌렌도르프와 청군이 국왕을 포위하고 있어 개화라는 말은 감히 꺼내는 사람이 없다. 그들이 추구했던 개혁 방향은 당시 조선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쿠데타라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조선인이 근대화를 추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고 말았습니다. 갑신정변에 가담해 죽거나 해외로 망명한 사람들, 그리고 쿠데타 세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대신들 모두 조선이 근대화를 추진해 가는데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힘을 합해 근대화를 추진할 수는 없었을까요? 의견이 달라도 궁극의 방향이 같다면 서로를 인정하며 함께 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 이것은 개혁이 필요한 지금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세를 이용해서라도 정권만 바꾸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근대화의 필요성을 자각하도록 하는 그 노력이 더 필요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바로 이런 과정에서 근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진정한 내부의 힘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진정한 개혁이란 무엇이며 개혁은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